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 요 앞에, 우리가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이제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는 시대적인 작품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작품을 좀 보시면 사실은 이 작품이 좀 긴 작품이긴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거는 굉장히 짧은 일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드러나 있는 그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만 좀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번에 중간고사 대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서해무릉이라는 거는 서해무릉으로 갔던 기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먼저 보면서 서해무릉기가 도대체 어떤 뜻일까라고 좀 의문을 가지고 작품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수능을 보든 모의고사 보든 마찬가지예요. 앞부분의 줄거리를 보면서 전체 내용을 좀 예측을 하면서 작품을 좀 읽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인물 간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놓고 본문 줄거리를 넘어간다고 하면 훨씬 더 작품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앞부분의 줄거리를 이제 흘려서 보지 마시고 굉장히 또박또박 좀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앞부분의 줄거리 보시면 유연과 최월의 홀렛날 그랬어. 그럼 여기서는 얘들아 유연이라는 사람하고요. 최월해라는 사람이 서로 어때요? 부부의 연을 맺게 되는 사람들이잖아. 그치? 그런데 홀렛날 도적 장군이 최씨를 납치해서 서해무릉으로 끌고 가요. 이제 알겠네. 제목이 서해무릉이라는 거는 서해무릉은 지역 이름이고요. 그래서 서해무릉으로 갔던 기록이라는 게 제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얘들아 혼인날 뭔가에 의해서 어떻게 죄송해요. 혼인날 뭔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혼인이 파기가 됐잖아. 그치? 이런 거를 혼사장애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혼사장애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하국 대적 퇴치담이라는 그 설화에서 근원 설화에서 온 소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지하국 대적 퇴치장 같은 경우는 괴물이 나타나서 그 아내를 끌고 가는데 여기에선 도적 장군 결국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외장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 배경이 지하국이 아니라 서해무릉담에 있는 백두산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게 좀 차이점이 있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근원 설화의 내용을 많이 차용하고 있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니까 도적 장군이 최씨를 납치했어요. 최월해는 최씨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좀 줄거리 파악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는 다양한 어떤 호칭 방법들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유연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유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중이 되거든요. 근데 중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냥 남중인 줄 알았더니 뒤에서 어때요? 여승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전 소설을 읽을 때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인물의 관계를 좀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에 그 인물을 지칭하는 어떤 다양한 호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호칭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작품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볼게요, 그러면. 자, 이런 상황에서 유연은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최씨를 찾기 위해 집을 나온다. 1년이 지나 강원도 금산사에 이르러 중이 된 유연은, 얘가 중이 됐네요. 부처님께 소원을 빈다. 부처님의 은덕으로 최씨를 만난다면 금은보화를 아끼지 않고 절에 중수해서 절에 어떤 이런 낡고 헌 것을 고쳐서 부처님께 공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축원이라는 거는 자기의 어떤 뜻을 말하고 그다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축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리고 와서 그날 밤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말했어요. 너희 부부의 정성이 이미 하늘에 이르렀으니 장차 하늘의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를 암시하는 거야. 이제 이거는 둘의 여기서 보면 유연과 최씨의 재회를 뭐 하는 내용이에요? 암시하는 내용이죠. 또 네 아내는 아직 빙옥 같은 절행을 지키며 살아있으니 안심해라. 그러나 내게는 아직 2년이 멀었으니 3년이 지나야 만날 수 있으리라. 아내를 찾게 되거든 절에 중수하여라. 이렇게 했어.
만날 수 있긴 하는데요. 시간이 좀 필요하네. 그치? 3년이 있어야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쵸? 유생이, 여기서 유생 또 나왔어요. 그쵸? 이제 이 용어가 또 나왔어. 그치? 유연했다가 또 뭐라 그랬어요? 유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같은 인물인데. 깨어보니 남가일몽이었다. 이랬어. 남가일몽이라는 거는 꿈과 같이 헛된 한때 부귀영화를 이루는 말을 얘기하죠. 남가일몽. 자주 나오는 용어니까 좀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유연의 꿈에 나타난 부처가 3년 뒤 최 씨와 재회할 수 있음을 말해주죠. 그쵸? 자, 최 씨가 서해 무릉에 온 지 수삼 년이 지났으나 몸을 일으켜 연보 몇 발자국 옮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날 꿈속에 의심이 생겨 한번 나갈 결심을 했다. 이에 개선은 크게 기뻐하며 하인들에게 채비를 차리라고 일렀다. 개선이 이끄는 대로 따라 나와 보니 서쪽으로 강물이 굽돌아 흐르는 곳에 산 우물이 있었고 그 앞에 흰 옷을 입은 여승이 있었어요. 누군지 궁금해야 돼. 그치? 분명히 유연은 남자 스님일 텐데 이 여승은 도대체 누굴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랑을 메고 대나무 막대기를 쥐고 표현이 서 있었다. 최 씨가 은근한 눈을 들어 살펴보니 삿간 밑에 옷 같은 얼굴을 한 여승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유연이었대. 결국 유연이었구나. 그치? 최 씨가 보니 낯빛과 용모가 바뀌고 풍채와 신수가 초췌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였다. 그래서 결국 얘들아 유연과 최 씨가 어떻게 한 거야? 재회를 하는 내용이죠. 그쵸?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죠. 그쵸? 자, 여기서 얘들아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건 뭐냐면 인물의 유형과 그 다음에 그 인물의 특성 정도예요. 인물에 대한 설명이죠. 그쵸? 자, 그럼 바로 그냥 볼게요. 자, 부처님의 인물 유형으로 적절한 것은 초월적 인물이죠. 그쵸? 두 사람의 재회를 미리 암시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죠. 그쵸? 그다음 유연은 최 씨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는 평면적 인물이다. 자, 고전 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쵸? 평면적 인물이라는 건 성격이 변화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쵸? 그다음에 이번에 초월적 인물에게 아내와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래서 초월적 인물이라는 거는 누구예요? 부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쵸? 3번에 최 씨는 신이한 능력을 발휘해서 유연을 서해 무릉으로 이끄는 초월적 인물이다. 이건 아니죠. 그쵸? 최 씨 역시 어때? 유연에 대한 사랑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평면적 인물로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서해 무릉기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인물의 유형과 그 인물에 대한 설명 정도다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생규장전 볼게요. 자,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이고요. 요거는 이생이 규방을 담장을 넘어본다 이런 뜻이에요. 이생이 그 여인들이 사는 집에 그 담장을 넘어가는 이야기라는 뜻이고요. 최초의 한문 소설집이 있어요. 금오신화라는 한문 소설집인데 여기에는 뭐 이생규장전, 만복사 저포기, 치유비벽전기 등등 해서 5가지의 한문 소설이 나와 있는데 일단은 다음에 좀 기회가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도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이 좀 빨리빨리 진도로 나가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기본적인 내용만 좀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본문 바로 볼게요. 본문 바로 보면서 내용 이제 설명하면서 그냥 지나갈게요. 자, 이생은 우연히 본 최씨 여인을 사모하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앞부분의 줄거리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해야 되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짐작을 하면서 인물과 관계를 좀 정리를 하면서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생은 우연히 본 최 여인을 사모하게 됐어요. 담장 밖 넘어본 거죠. 이생이 규장을 넘어본 거예요. 규방의 담장을 넘어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생과 최 여인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됐죠. 그렇죠? 그래서 최 여인과 시를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생의 부모는 화가 나서 이생을 고향으로 쫓아보냈어요. 최 여인은 이생을 만나지 못해 상사병에 걸리고 이에 최 여인의 부모는 이생의 부모를 설득해서 결국 어때? 혼인을 시키게 되죠. 근데 그러고 나서 뭐가 생겼어요? 홍건적의 난, 전쟁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이거 마찬가지야. 최척전 같은 경우도 둘은 사랑했지만 결국 전쟁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산을 겪게 되죠. 그렇죠? 서로 떨어져 사는 그런 이산을 겪게 되고
자, 이생은 간신히 도망쳐 목숨을 건졌지만 최여인은 정조를 지키려다 죽게 되죠. 이런 상황이 참 아쉽죠. 혼자만 남아서 살다니 요런 남자 좀 어렵죠. 그쵸? 최여인은 정조를 지키다 어떻게 됐어요? 결국 죽게 돼요. 그쵸? 자 볼게요. 한편 이생은 황폐한 들에 숨어서 목숨을 보전하다가, 이건 목숨을 보전하는 거 아쉽죠. 그쵸?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으면 끝까지 지켜줘야 정말 남자는 거죠. 그쵸? 이생 좀 아쉽네요. 도적의 무리가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살던 옛집을 찾아간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에 타버리고 없었다. 다시 처가에 가보니 행량치는 쓸쓸하고 집안에는 쥐들이 우글거리고 새들만 지저길 뿐이었다. 이생은 슬픔을 이기지 못해 작은 누각에 올라가 눈물을 거두고 길게 한숨을 쉬며 날이 저물도록 앉아서 지난날의 즐거움을 생각해보니 완연히 한바탕 꿈만 같았다. 그래서 옛집을 찾아간 이생이 지난날을 생각하면서 이제 슬퍼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죠. 그쵸? 밤중이 되자 뭔가 무섭죠. 밤. 그쵸? 희미한 달빛이 들보를 비춰주는데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어요. 먼 데서 차차 가까이 다가왔다. 살펴보니 사랑하는 최여인이 거기 있었어요. 그쵸? 그러면 분명히 아까 최여인은 어떻게 했어? 죽었잖아. 그치? 그러면 요거는 얘들아 산 사람과 누가 만났어? 죽은 사람이 만났네? 그쵸? 뭘로 볼 수 있어요? 비현실성. 그쵸? 이생은 그녀가 이미 이승에 없는 사람이란 알고 있었으나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에 반가움이 앞서 의심도 하지 않고 말했다. 부인은 어디로 피난해서 목숨을 보전하였소. 여인은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 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쵸? 자, 그럼 밤중이 되자 이렇게 만났잖아. 그치? 먼 데서 찾아와서 만나게 되죠. 그쵸? 이 부분은 뭐야 얘들아? 우연성이죠. 그쵸? 이생이 우연히 최여인은 어때요?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고전소설에서 뭐가 드러나 있다? 우연성. 그쵸? 우연성이 드러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얘들아 여기서 되게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인 우연성이 좀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시 만나서 사랑을 이루게 된다. 전기성이 드러나 있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번에 한번 볼까요? 2번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다음 3번도 좀 한번 풀어보세요. 자, 설명할게요. 자, 2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고전소설은 얘들아 평면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을 전개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려운 사건을 다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다시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비현실적인 이야기죠. 그쵸? 뭐 안 되고. 그 다음에 천상계와 지상계를 배경으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이거 맞죠? 그쵸? 천상계에 해당하는 공간 설정은 없어요. 그쵸? 3번 볼게요. 자, 윗글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최여인이 다시 만난 이생은 그녀의 정체를 의심도 하지 않고 물었잖아. 그치? 아니죠? 이생과 최여인은 밤중에 누각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한 내용도 없어요. 자, 이생은 죽어서 귀신이 된 최여인을 만나는 비현실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그쵸? 마찬가지로 얘들아 여기서도 이제 뭐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고전소설은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전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우연히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비현실성, 전기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만 정확하게 알면 문제 푸는데 별로 지장은 없다라는 거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특징 설명할 건데 미리 문제를 좀 풀어온 친구들은 더 이해가 쉬울 테니 좀 미리 좀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네요. 그쵸? 근데 일단은 어쨌든 지금 설명 먼저 할게요. 자, 하생기우전이에요. 하생기우전. 이건 뭐냐면 얘들아 하생이 기이하게 만난 거야. 하생의 기이한 만남이에요. 하생의 기이한 만남. 하생이라는 건 하선비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하시성을 가진 선비가 기이하게 만났어요. 그치? 누굴 만났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
결국 얘들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에서 만복사 저폭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만복사라는 절에서 저포놀이, 부처님하고 저포놀이를 한다, 뭐 이런 소설이에요. 근데 이제 그 김시습의 만복사 저포기가 하생 기우전에 영향을 줬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살아있는 하생이 죽은 여인을 만나서 생사를 초월한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내용들, 죽은 여인하고 인연을 맺은 하생이 이제 이렇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혼인에 이르게 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 이제 많은 그 고전 소설들은 배경을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으로 좀 설정한 점이 많은데, 하생기우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가 좀 특이한 점이라고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생이 우연히 뭔가 기이한 만남을 했다라는 정도로 이제 제목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날이 밝아올 무렵 여인은 흐느끼며 눈물을 흘렸다. 하생이 깜짝 놀라 말했다. 이제 겨우 좋은 만남을 이루었거늘 왜 갑자기 왜 그러시오? 이랬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둘이 어떻게 한 거야? 둘이 만났어, 이제, 그치? 뭔가 인연을 맺었어, 그치? 근데 이제 여인이 고백을 하죠. 여기가 실은 인간 세상이 아닙니다. 저는 시중 아무개의 딸입니다. 죽어서 이곳에 장례를 지낸 지 오늘로 사흘이 됐다. 따당. 그치? 하생이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요. 그 여인이 사실은 뭐란 얘기예요? 난 귀신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치? 황당하고 당황스럽죠. 그쵸?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죽은 여인하고 뭔가 관계를 맺었으니까 이 부분은 뭐야? 이제 비현실성이죠. 고전 소설에 드러나는 비현실성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런데 어제 옥황상제가 얘기를 했어. 옥황상제 마찬가지로 어떤 인물이에요? 초월적 인물이에요. 저를 부르시더니 이런 분부를 내리셨어요. 네 부친이 큰 옥사를 처결하면서 죄 없는 사람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해 주었으니 이로써 지난날 무사람들을 해코지했던 죄를 용서받을 만하다. 다섯 아들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돌이킬 수 없으니 너를 돌려보내야겠다. 저는 절하고 물러나왔어요. 이렇게. 하생이 집을 나와 몇 걸음 가다 뒤를 돌아보니 새로 쓴 무덤만 하나 있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집을 나와서 몇 걸음 가다 돌아갔더니 그 집이 뭐로 변신? 무덤으로 변신이에요. 그치? 집이 무덤으로 변했어. 자, 뭐가 드러나 있어? 비현실성이 드러나 있죠. 그쵸? 그럼 이 무덤이라는 공간은 결국 얘들아 어때? 하생과 그 죽은 여인, 그치? 그 여인이 만난 공간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건 하생과 죽은 여인이 만나는 비현실적인 공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쵸? 죽은 여인이 만나는 비현실적 공간이다. 중간 부분 줄거리 보시면 여인의 부탁대로 금척은 큰 절 앞에 노돛돌 위에 올려둔 하생은 시중의 집으로 끌려간다. 하생은 시중에게 어젯밤 일을 전하고 무슨 일을 전했는지 궁금해야 되겠지? 시중은 딸의 무덤을 파서 딸을 데리고 돌아온다. 저녁이 되자 시중의 딸이 깨어났어. 자, 봐봐 얘들아. 죽은 여인이 다시 어떻게 된 거야? 살아났어. 무덤에서 데려놨더니 살아난 거야. 그치? 자, 죽은 사람이 살아나. 뭐죠? 비현실성. 여인은 부모를 보더니 한번 가느다란 소리를 내어 흐느꼈다. 기운이 차츰 진정되자 부모가 물었다. 네가 죽고 난 뒤에 무슨 이상한 일이 있었니? 저는 꿈인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죽었었나 봐요. 별다른 일은 없었어요. 여인은 그렇게 말하며 뭔가 수줍어하는 기색이었다. 부모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캐묻자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하생이 했던 말과 꼭 들어맞는 것이었다. 여기서 보면 하생은 시중에게, 그치?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어젯밤 일을 전했잖아. 그치? 그 다음에 여인이 그 아버지에게 그 전날 밤 했던 얘기가 같았단 얘기예요. 그쵸? 그럼 결국에 하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여인과 하생이 뭐 했다? 인연을 맺었다. 이런 얘기겠죠? 그쵸? 그런 얘기가 딱 이제 맞아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들아 하생 기우전도 주제가 뭐냐면 죽은 여인과의 기이한 인연. 이게 결국 주제가 되겠죠, 그쵸? 주제만 좀 정리해 놓을게요. 여기 자, 주제 죽은 여인과 기이한 인연. 이게 주제가 되겠죠, 그쵸?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평면적인 구성을 보이고 있고요. 자,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좀 본다고 하면 자, 비현실적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초월적 인물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어떤 평면적인 구성을 보인다라는 거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그 고전 소설에서는 인물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인물의 유형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래서 1번 보시면 적절한 것은 자, 죽었다 살아나는 거 봤을 때 여인은 초월적 인물이다. 그래서 초월적 인물은 누구예요? 여기서는 옥황상제님이죠. 그렇죠? 이거 아니고 미선 비판 없고요. 사랑 방해하는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죽은 자를 이승으로 돌려보내는 것으로 봤을 때 옥황상제가 초월적 인물로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통 고전 소설은 얘들 일반적으로 입체적 인물이 아니라 어때요? 성격이 변화가 없는 평면적 인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하생이 죽은 여인과 인연을 맺는 사건에서 비현실성이 드러나죠. 그렇죠? 그다음에 죽은 자가 있는 저승과 산자가 있는 이승을 공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것도 맞죠. 자, 시중이 딸의 무덤을 파서 딸을 데려온 사건에서는 우연성이 나타난다. 우연히 딸의 무덤을 파헤칠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게 뭔가 거기 노두돌 위에 여기서 보면 여인의 부탁대로 금척을 큰 절합 노두돌 위에 올려뒀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시중의 집으로 끌려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연성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쵸? 그 다음에 하생이 머물렀던 집이 무덤으로 변해버렸잖아. 전기적이죠. 그쵸? 기이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하생이 여인을 만난 뒤 시중의 집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평면적 구성에 따라 전개됐다. 평면적 구성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구성이란 뜻이에요. 그쵸? 이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수경낭자전 볼게요. 자, 딱 보니까 얘들아 수경낭자가 주인공이네. 그치? 수경낭자가 주인공이에요. 이것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요거는 얘들아 그 수경낭자전 당시에 그 조선시대에 되게 인기 있던 그 소설이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그 양반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 수경이라는 여인하고 이제 선군이라는 사람의 애정담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유교적 가치를 중요하는 부모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애정을 우선시하는 자식 간의 갈등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사실은 부모님이 맺어주면 결혼을 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여기서는 어때? 어떤 자기 의지대로 자기의 사랑을 찾아간다라는 이제 그런 가치관들이 나오게 됐고 그 조선 후기에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긍정하는 그런 가치관들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소설에 좀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체적인 내용은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이제 하늘도 유교적 관습도 막지 못한 조선판 사랑과 전쟁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유교적 관습에 저항하는 그런 적강남녀의 사랑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본문 한번 들어가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상도 안동에 사는 선비 백상군과 부인 정씨는 간절히 자녀를 갖기를 기도해서 외아들 선군을 낳았어요. 그래서 부부는 아들에게 알맞은 배필을 얻기 위해 널리 구혼을 하게 되죠. 이때 수경낭자도 천상에서 선군과 희롱한 죄로 옥연동에 귀양 와 있는데 선군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에 자기와 천생연분인 줄 모르고 다른 가문에 구혼한 것을 알게 되었는지라. 그럼 얘들아 선군도 수경낭자도 다 어때요? 천상에서 떨어진 인물이에요. 그쵸? 낭자가 생각하기를 우리 두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 귀양 와서 100년 가약을 맺기로 되어 있는데 이제 낭군이 다른 가문을 구원하며 우리의 천생연분은 속절없이 되리라. 자, 보니까 수경낭자 선군은 이제 인간 세상에 태어난 까닭에 자기와 천생연분을 모르고 다른 가문에 구원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면
수경낭자는 성군과 달리 천상계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성군은 이제 그걸 기억을 못하고 있네. 그치? 성군의 나이가 16이 되던 어느 날, 어떤 봄날, 성군이 서당에서 글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몸이 노곤해서 책상에 기대어 졸다 깜빡 잠이 들었다.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잠이 든 거야. 거기서. 그치? 여기서 보면 우연성이죠.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아. 그치? 문득 노기홍상으로 단정한 낭자가, 노기홍상, 녹색 위에 저고리, 밑에 빨간색 치마 입은 난정한 낭자가 방문을 열고 들어와 2번 절하고 옆에 앉았어요. 그럼 이 낭자가 누구겠어요? 수경낭자겠지. 그치? 수경낭자가 성군의 꿈에 나타났어. 낭군이 저를 몰라보시겠습니까? 제가 여기로 온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 둘이 천생연분이 있기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게 성군은 나는 진세의 속객이다 이랬어. 진세라는 건 어수선한 세상에 손님이요. 낭자는 천상의 선녀인데 우리가 어떻게 연분이 있다 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쵸? 그럼 다시 얘기하면 얘는 지금 천상에서의 기억이 있다 없다? 기억이 없어요. 그치? 하고 물었다. 그러자 낭자는 낭군은 본디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는 성관이셨는데 요지연에서 저와 서로 희롱한 죄로 상제께서 인간 세상에 귀양을 보냈으며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인연을 이루라 했나이다. 그랬어. 그래서 여기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 수경낭자가 꿈에 나타나 2 사람의 인연을 알리고 있죠. 그쵸? 수경낭자가 꿈에 나타나 2 사람의 인연을 알리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네. 그치? 자, 구성은 천상계와 지상계로 나누는 이원적 구성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천상계에서 죄를 짓고 지상계로 어때요? 떨어진 거지. 그치? 그래서 천상계에서 못다 이룬 인연을 어때요? 지상계에서 이루고 싶다라는 그런 바람이 드러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3번 문제 한번 볼까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얘들아 고전소설의 특징을 좀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1번부터 천상에서 맺은 성균과 수경낭자의 인연은 지상계로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지상으로 기양올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서술되고 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건 기본적인 고전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그쵸? 자, 성군이 꿈에서 수경낭자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에서 성군의 초월적 능력이 드러난다. 여기서 보시면 성군이 초월적 능력을 갖고 있는 거는 아니죠. 이제 자기가 천상계의 일조차도 기억을 못하고 있죠. 여기서는. 그쵸? 그 다음에 3번에 서당에서 글을 읽던 성군이 저도 모르게 노곤하여 잠이 든 일은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다. 우연성이 드러나 있죠. 그쵸? 선군과 수경낭자가 천상계에 속한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사건 전개의 비현실성을 더해준다. 비현실적이죠. 그쵸? 이것도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그쵸? 자, 4번 한번 볼까요? 자, 인물의 이동 공간을 도식화한 것이다. 보기를 참고해서 윗글의 내용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자, 성군과 수경낭자는 원래는 천상의 사람이었는데 천상에서 죄를 짓고 어때요? 지금 그 지상계로 떨어졌어요. 안동과 오경돈이라는 곳으로 떨어졌죠. 그쵸? 자, 그럼 성군과 수경낭자가 천상에서 지상으로 떨어지게 된 원인은 동일해요. 둘 다 희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쵸? 선군과 수경낭자는 기억에 천상에서 성관과 선녀라는 초월적 인물이었죠. 그다음 성군은 자신이 천상에서 안동으로 내려온 이유를 몰라. 그치? 이때 듣게 된 거죠. 모르고 있다가. 그치? 그 다음에 니은에서 성군은 수경낭자와 달리 천상에서의 기억이 없었어요. 그쵸? 수경낭자는 성군과 달리 기억에서의 인연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어때? 맺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2개 풀어봤는데 전체적인 내용의 줄거리하고 고전소설의 일반적인 특징을 어때요? 잘 조합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선지를 잘 보시면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작품을 이해를 하시고 그 작품에 드러나 있는 고전소설의 기본적인 특징들을 좀 파악해서 이해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선생님이 이어서 이제 2번째 부분에 보면 고전의 특징에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도 있으니까 그것도 추가적으로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고생했고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